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EC에서 코인 회사들과의 소송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좋은 코인들을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기회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관세 얘기를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당장의 뭐 폭탄 관세 이건 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4월 1일에 이거 상호 관세 내가 발표할게.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이거죠. 너가 나한테 20%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20% 관세 부과할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뭐 그렇게 급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한 달 반 이상 지연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거나 하여튼 잘 우리랑 좀 협상이 잘 되면 미국도 기꺼이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다. 일단은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할 계획은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 지연하는 것이 실은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고물가, 지금 CPI 높잖아요. PPI도 높습니다. 물가가 높으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그 모든 정책들이 불가능해져요. 제일 우선순위는 뭐다? 물가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세를 지금부터 세게 부과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뭡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채찍을 막 인정사정 없이 휘두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번 살피는 거죠. 너 이거 진짜 폭탄 맞을 거야? 그 전에 좀 뭐 좀 가져와 봐. 이 선 채찍질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몇 개월 후가 됐을 때 후에 당근이 주어진다. 이게 주어질 것이다. 당근이 중국에도, 유럽연합에도, 뭐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뭐 베트남에도 이 당근 시즌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근 시즌이 뭡니까? 지금 미국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또 달러도 굉장히 강달러입니다. 근데 금리를 뭐 아주 밑으로 낮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중금리 정도로 어찌됐건 좀 더 낮춰주고 달러도 지금처럼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에 이게 안 좋습니다. 약달러로 가는 시즌이 나온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알트 시즌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누가 이 당근 시즌, 알트 시즌까지 꿋꿋이 버틸 수 있냐? 여기에 혹시 가능하다면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좋은 코인들을 누가 꿋꿋이 지속 매수하면서 버틸 수 있냐? 바이더 딥 할 수 있냐? 실은 뭐 그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재밌는 걸 출시했네요. 비트코인과 금 이것을 혼합해서 만든 BBUG 뭐 이거 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금이 이제 뭐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좀 낮죠.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주기에 좋은 어떤 그런 지수가 되겠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금은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금도 안정성 저는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수백 개에서 앞으로 수천 개의 코인 파생 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현물 시장보다 파생 상품 시장이 훨씬 큽니다.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파생 상품 왜 이렇게 많아질까? 월가의 금융공학자들, 천재들이 갖고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세일즈 수수료잖아요. 근데 현물은 수량 제한이 있죠. 비트코인 2,100만 개, 부동산, 뭐 빌딩이 뭐 한 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파생 상품은 뭐다? 종류와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찍어서 이 파생 상품 무한대로 팔면 그게 다 돈인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실은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기반해서 누군가 현물 ETF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도 만들고 선물 ETF, 옵션도 이미 승인됐죠. 레버리지 상품들, 또 이것을 담보로 비트코인 대출로도 사용하면 대출 수수료 또 누군가 벌 수가 있겠죠.
파생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눈을 현혹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뭐 일단 바라건대 비트코인을 그냥 현물을 사서 오랫동안 묵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러시아의 증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락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채권을 출시할 것이다. 이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시큐리타이즈입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 회사들, 증권사들이 블랙락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또 다른 파생 상품 계속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적격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나중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기반으로 똑같은 상품 또 출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현물 하나를 가지고 이거 2100만 개 이상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ETF도 있고 선물 옵션, 이것을 채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무슨 지수를 만들어서 코인 지수, 이건 무한정 팔 수가 있는 거죠. 펀드로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레버리지 2배, 3배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가에서는 비트는 돈 수단입니다. 어쨌든 이걸로 수수료 계속 받아가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실은 적국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적국에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갖다가 이제 제 동생이 튀김옷을 입혔다. 여기에 이제 튀김 좀 발라서 다시 튀겨가지고 이걸 다른 새로운 요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요? 돈 벌려고. 적국이고 뭐고 그냥 돈이 되면 그냥 다 갖다가 여러 가지 해서 판매를 하겠죠. 몬트리올 은행, 캐나다에 있는 은행인데요. 작년 4분기 데이터가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도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네요. 블랙락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유량이 지금 거의 이제 정기 대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다. 블랙락에서는 최소 20배 이상 오르지 않은 자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20배 더 간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길게 보면 가겠죠. 근데 예전에 비트코인 사기다, 다단계다 막 욕을 했던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 등등등이 피델리티, 지금 비트코인 다 사고 있죠. 다 엄청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농협에서, 이제 해외 얘기만 하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또 증권사들 많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나오면 이거 안 살까요? 고객들이 원하면 이거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추정컨대 아마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냐라는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이요. 그래도 먼저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 먼저 승인을 했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디로 빨려 들어갑니까? 캐나다에서도 미국 거 비트코인 ETF 사고,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ETF 사고,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ETF 사고, 우리나라 미래에셋도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비트코인으로 먼저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현물로 들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다 SEC에 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샀으면, 미국 제품을 샀잖아요. 블랙락 비트코인 ETF를 샀기 때문에 SEC, 미국 정부의 규제와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ETF로 사는 게 아니고 비트, 비썸 이미 살 수 있죠. 우리는 지금도 우량 코인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소음을 무시하고 그냥 꾸준히 그냥 보관을 하면요. 나중에 우리나라 기관들이 들어올 때 우리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지 않을까요? 저는 기관에 비해서 개인들의 장점도 못지않게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만 소음을 잘 무시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능력이겠죠.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온갖 퍼드와 소음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탈탈탈 털어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거죠. 뭔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영리한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살려고 하면 갖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퍼드를 유포하고 헐값이 되고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싹 쓸어 담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JP모건은 이 와중에 테더에서 미국 규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또 퍼드를 퍼뜨리고 있죠. 뭐 그러면서 지금 테더는 현재 비트코인이 무려 8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게 뭐 법이 뭐 어떻게 되면 뭐 준비금 구조를 조정해야 돼서 유동성 자산을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요. 사실 2017년과 18년만 해도 이런 퍼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짜 겁먹고 다수가 탈출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테더가 규제를 받기 전이니까 부정행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미 테더가 23년 기준입니까? 블랙락보다 1년 연간 수익이 더 큰 거 아시죠? 블랙락은 직원이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데 테더는 지금 꼴랑 100명 살짝 넘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과거에는 뭐 테더 퍼드, 바이낸스 퍼드, 트런 퍼드, 마운트 곡스 퍼드, SEC 소송 퍼드, 뭐 미등록 증권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FTX 퍼드, 테라 루나 퍼드, 뭐 독일 정부 퍼드.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 양자 컴퓨터 퍼드. 제 추정컨대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퍼드들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이 사람이 완전히 실없는 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이트코인이 지금 ETF 승인, 지금 이 경과 진척률을 봤을 때 혼자 3루에 가서 지금 곧 있으면 홈으로 지금 뛰어 들어오게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야 1루를 막 돌고 있다. 나머지가 뭘까요? 뭐 그런 거죠. 도지코인, 뭐 솔라나, 뭐 XRP 이런 거겠죠. 비트코인, 과거를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릴게요. 24년 또 23년 하반기, 그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임박했을 때, 물론 비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트가 이제 거의 임박했을 때 24년 1월쯤 됐을 때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샀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을 엄청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비트코인 다음은 뭡니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다음은 뭘까요? 솔라나 아니면 XRP였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시총순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뭐 거의 뭐 얼추 맞을 겁니다. 24년 1월 달만 해도 이더리움이 한 300만 원 언저리 있었어요. 살짝 넘었는데 이게 3월까지 가서 이더리움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577만 원까지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이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된다?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도지코인, 뭐 XRP, 그 뭐가 있을까요? 뭐 알고랜드는 좀 뒤로, 왜냐하면 시총이 낮기 때문에 헤데라가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국 코인, 우량 코인, ETF 후보군들, 뭐 블랙락이나 세계경제포럼에서 콕 찍어놨던 이런 코인 위주로 하셔야 나중에 물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SEC가 뭐 이제 그 알트코인 ETF 접수를 하면 바로 반려시켰습니다. 그냥 받는 즉시 그냥 너 이렇게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접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진짜 이게 많이 달라졌고요. 이 코인들 중에서 좀 몇 개 겹치는 코인도 있어요. 뭐 블랙락, 그 세계경제포럼, ETF 후보군, 미국 코인들, 이런 것들의 비중을 조금 늘려가기에는 저는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ETF를 받아주잖아요. 지금 뭐 반려한 거 있습니까? 좀 다 받아주면, 신청하는 것마다 족족 다 받아주고 있어요. 개별 캔슬러 지금 사라졌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좀 더 증명에 가까운 거죠.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냥 받자마자 발열했고요. 미등록 증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23년만 해도 뭐 쌀벌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쌌던 거죠. 그때는 솔라나도 제가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쌌던 겁니다. 지금이랑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건 변치는 않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모두가 비관적이라고 할 때 그냥 나는 꿋꿋이 이것을 살 거야. 결국 이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패턴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해시덱스 크립토 인덱스 ETP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어서 파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SEC가 더 많은 암호화폐를 승인을 한다면 다른 자산도 추가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다른 자산들 뭐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산들 이미 많이 지금 사놓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부터 뭐 DXY 그러니까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ISM 지표, 뭐 RSI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최소 어깨를 넘어간다. 거의 이제 턱주 맞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뭐 비트코인이나 장기 물량을 제외한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저는 다 익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이 말인즉슨 최고점에 파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선택이자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고요. 이게 그 최고점을 누구도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진 않으실 겁니다. 자, 외신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카운슬 대신에 업계 전문가 서밋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카운슬은 이제 뭔가 조직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뭐 발전 방안, 제도, 뭐 규제권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것이냐. 근데 그런 기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럴 바에는 그냥 코인 업계 리더들 모아놓고 컨퍼런스 하나 개최를 하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은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 한창일 때 작년 7월 달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나와서 정말 말 그대로 비트코인 투 더 문을 외쳤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런 게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조직을 만들어서 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좀 코인 가격을 펌핑 시키는데 호재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연사들이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누구랑 제휴를 맺을 거고요. 뭐 어떤 빅테크들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항상 알고 계셔야 될 게 통제력, 가격을 언제 올리냐, 언제 떨어뜨리냐, 어떤 퍼드로, 어느 시점에 이건 우리에게 있지가 않아요. 그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력들한테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언론, 돈, 권력, 국제기구들, 인맥들이 전세에 깔려 있고요. 그냥 필요하면 쥐락펴락 할 수가 있어요. 저만 해도 뭐 해외 뭐 전시회다, 컨퍼런스 이렇게 그 마케팅 할 때 보도 자료 같은 것도 그냥 돈 주면 그 뭐 오디언스, 국가별, 뭐 나라, 성별 해가지고 그냥 매체별로 알아서 내줍니다. 그만큼 저도 이걸 경험했는데 저 친구들이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거 못하겠습니까? 가격을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대표가 과거에는 코인을 탈중앙화 폰지 사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의 관점을 포기하겠다. 나는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하고요. 뭐 샘러 사이언티픽 회장 중에서 이제 줌 아시죠? 줌 그 예전에 그 팬데믹 때 그 화상 채팅했던 그 앱입니다. 뭐 그때 대비해서 20년 최고치 대비해서 줌의 주가가 무려 85%가 하락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사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지금 현금이 77억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0조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바보들이나 사는 그 돈이었어요. 아니면 해커들의 머니, 괴짜들의 돈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안 사면 바보가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 또 기억나십니까? 블록체인만 기술만 최고고 코인은 사기다. 이게 한때 유행했던 그 내러티브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트코인은 인정하겠어. 킹왕짱이야, 비트는. 근데 알트는 쓰레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는 증명이 어느 정도 됐는데 알트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저는 기회가 어디에 더 크게 있을 것이다. 알트코인에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알트코인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95% 이상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투자한다. 대부분은 큰 피해를 입고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불안하다. 나는 조금 뭐 잘 모르겠다. 그럼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답이에요. 알트코인은 특히 이제 본인이 이번이 첫 사이클이다. 뭐 이제 몇 년 안 됐다. 다 잃을 각오를 반드시 하시고 알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블록스라고 하는 뭐 그 코인 보관하는 또는 결제 업체네요. 이 임원이 엑스머니, 일론 머스크 그 엑스머니 트위터에서 쓰는 거죠. 올해 내에 특히 이제 올해 말을 언급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코인 결제 지원할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지난달만 해도 이 엑스머니와 비자 카드가 파트너십이 발표됐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 별다른 결제 관련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뭐 앞으로 코인 여기 이제 추가하는 게 뭐 누가 그게 뭐 대수겠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얘기죠. 과거 제가 예전에 그 업체들 많이 만나면서 영업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은행들이요. 과거 그러니까 2018년만 해도요. 은행에서 코인 스타트업 미팅을 한다는 자체가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분께서 먼저 말을 건네지 않는 한 이런 미팅 자체가 실은 어려웠어요. 지금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은행, 미국 뭐 지금 네로라 하는 그 메가 뱅킹 컴퍼니에서 코인 지금 기업들 있죠. 뭐 리플이다, 서클이다, 크라켄이다, 제민이다, 이토로다. IPO 너희들 한다며 야 좀 혹시 시간 돼? 우리 은행이랑 좀 IPO 같이 하면 안 될까? 라고 지금 그 올해 25년이 IPO 붐이 일어날 거거든요. 거기서 돈 한몫 챙겨야죠. 지금 그런 일이 이미 현실이 돼버렸죠. 또 과거 얘기를 또 드리면 이제 신용카드 회사들도 실은 갑이었어요. 뭐 지난 몇십 년간 갑이었는데 과거에는 코인 회사들이 우리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한번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 야 거기 그 대기표 뽑고 한 명씩 들어와. 너는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너는 가고. 진짜 이랬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힘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미 현재 기준으로 신용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연간 결제액보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지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망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망싸움, 화폐 싸움인데 신용카드의 망이 아직도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넘어온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신용카드에서 수수료 가져가지 오래 걸리지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뭐 국경 넘어가면 진짜 돈 많이 수수료 나가거든요. 누가 신용카드 쓰냐는 거죠. 지금은 사실 뭐 종이돈 우리가 거의 이제 안 쓰듯이 실은 신용카드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이제 핸드폰 같은 데 집어넣고 땡땡페이를 많이 쓰겠죠. 지금은 약간 과도기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종이돈으로 갈 거냐, 아날로그냐, 신용카드냐. 지금 신용카드도 지갑 뚱뚱해지는 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점점 힘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당연히 코인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빅테크 회사들, 은행들, 증권사, 보험사, 요즘 뭐 트위터, 카카오, 뭐 라인, 뭐 텔레그램 있죠. 이거 코인을 끌어안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물밑에서 이거 다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규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부터 미국에서 풀리면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뭐 블랙락의 17차선 고속도로는 그때 쓸 수 있는 망이 될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자 카드에서 지금 마케팅 하는데 우리 비트코인 신용카드 출시했습니다 하면서 사용 금액의 최대 2%, 일반 회원은 사용 금액의 1.5%를 뭘로 준다? 비트코인으로 준답니다. 이건 저라도 이거 쓸 것 같거든요.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거래의 30%가 토큰화 됐었다. 토큰화해서 결제를 처리했다. 토큰화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 망을 고속도로를 사용하면 토큰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벌써 30%라네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거 귀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캐시백 이거 지금 마케팅 하는 겁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경쟁력이 있긴 해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투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망 훨씬 빠르고 훨씬 수수료도 저렴하고 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정산 받을 거 뭐 며칠씩 기다릴 필요도 없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망으로 힘의 이동이 쏠리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지금 신용카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RWA라고 확정된 미래죠. 자산 토큰화 시장이 되면 이 시장의 거래를 송금을 이제 결제를 그 수수료를 누가 먼저 채갈 것이냐. 그걸 이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가 실은 뭐 10년 전부터 이거 준비를 하고 그 코인 회사들과 다 이렇게 제휴를 맺었던 게 그런 이유죠. 이제 미래를 당연히 잘못 맞추면 이제 본인 회사가 없어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협업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우량 코인 회사들 바지끄랭이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공룡 회사들 뭐 롯데백화점 뭐 이마트들이 지금 이렇게 망해 나가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랙록의 17차선 고속도로 USDC 테더망을 활용하는 그 이제 네트워크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런스라고 있어요. 여기 뭐 투자 전문지인데 SEC에서 코인베이스 소송 이거 포기할 것 같은데 라고 언급을 했죠. 지금 친암호화폐 성향의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SEC 위원장 대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친코인인데 지금 뭐 소송을 막 강행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 법원이 바이낸스와 SEC 지금 소송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 중단을 수락했다. 알고 보니까 SEC가요. 갑자기 이제 자기가 소송 지금 했잖아요. 바이낸스 고소했잖아요. 근데 법원에다가 60일간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가 소송 걸어놓고 자기가 중단하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숨막히는 연기력에 다 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2023년, 뭐 2020년 리플 소송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갔습니까? 제가 계속 디스코 팡팡이 비유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숨막히는 연기력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저주하면서 빠져나갔었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뭐 웬만한 퍼드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크 트웨인, 뭐 미국의 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분이 뭐 투자자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실까? 사실 우리가 2017년도 혹은 2021년도 이제 좀 코인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때 한 번씩 크게 데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는 걸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21년도 비트코인 그때 뭐 1억은 가고 최소 1억, 2억은 갈 건데 안 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때 잘 못 팔고 아마 큰 뜨거운 맛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우리를 진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우리의 교만함 혹은 분위기에 취하는 것 경계해야겠죠. 진짜 마지막인데요. 데이빗 오길비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업계에 거의 뭐 투자로 치면 워런 버핏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훌륭한 마케팅은 나쁜 상품의 실패를 앞당긴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가 막히다. 우리는 뭐 광고 어떻게 세일즈 마케팅에서 물건 팔아먹을 생각만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상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알리면 어떻게 된다? 실패를 앞당긴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크립토 TV 이제 광고를 왜 이제 뭐 제안을 해 주십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뭐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 뭐 방송도 출연하셨으면 좋겠고 책을 뭐 쓰는 건 어떠냐. 첫 번째, 그만한 깜냥이 저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유명세를 탄다?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실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오길비의 그 문구를 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뭐 투자 한 방 그냥 대박을 노리면서 코인에 보통은 다 입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면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상품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자꾸 뭐 연장 탓하고 그때 네가 그랬잖아. 뭐 일론 머스크가 그랬고 누구 뭐 정치인을 탓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게 아니겠느냐. 물론 큰 기회 잡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내 그릇이 얼마나 넓어졌냐 혹은 구멍이 있으면 그거 담으면 뭐합니까? 밑으로 다 줄줄 살 텐데. 제가 그래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그릇을요 키우고 묵묵히 기다리는 이 과정이 없으면 설사 운 좋게 한 방을 벌었다 해도 이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갔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경험을 했고요. 그릇을 키우고 묵묵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야 맞는 성공은요. 이게 아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날을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